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 30일을 맞았습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정치권은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아주 촌철살인 해주실 분으로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팬에 나오셨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우리 전 대표 정규재 주필 방송하는 거 내가 아주 열심히 합니다. 이걸 참고로 해서 나도 내 유튜브에 하루에 하나씩 방송하는데 이걸 참고로 해요. 정규재 TV의 5시 뉴스 이런 걸 듣고 이게 신문 보기가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듣고 오늘 어떤 뉴스가 흐름이 있다 하는 거 매일 챙겨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매일. 아니 저한테도 뭐 몇 번 전화를 주셔서 뉴스에 이런 문제를 좀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 이 말씀도 해주시고 예, 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예. 최근에 네이버에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지방선거에 지원 유서도 많이 다니셨대요. 몇 군데 다녔죠, 몇 군데. 몇 군데 다녔습니까? 저하고 친한 사람들 예. 때문에 그렇게 예. 다녔습니다. 그 대부분 다 당선됐습니까? 다 됐어. 그렇습니까? 잘 됐네요. 간대 그 단체장, 예. 또 기초단체장, 그건 다 예. 됐어. 예. 그렇군요. 예를 들면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예를 들면 구미, 예. 그 다음 포천 같은데. 예. 그게 4년 전에는 구미는 민주당이 됐거든. 예. 그리고 맞습니다. 이 경기도 한복판 포천도 민주당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뭐 4년 전에는 이게 우리가 상식을 초월하는 바람이 불었거든. 이게 싱가포르 바람이라고 나는 얘기합니다. 6월 12일 오후 3시에 트럼프 김정은의 공동성명이 그게 이 오후 3시에 한국 시간 오후 3시에 발표가 됐는데 그게 그 즉시 쭉 뉴스로 전부 보도되고 밤을 새고 새벽부터 그 다음 날이 총선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한반도에 곧 평화가 온다. 북한은 이제 핵도 내려놓는다. 탄도미사일도 내려놓는다.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보증하고 했으니까 그게 제 측근들도 이렇게 되면 이게 민주당 찍어야 되지 않냐. 바람이 그렇게 부니까 뭐 구미고 뭐 포천이고 그런데도 뭐 전부 이게 뭐 민주당 바람으로 돼버리고 서울시가 대표적 아닙니까? 예. 시의원 110명 중에 놀랍게도 103명이 민주당이 됐거든. 예. 달랑 7명이 이 국민의힘 당인데 그것도 이 강남구 지역구에 셋, 근데 전체 비례대표로 넷. 강남구만 하더라도 시의원 티오고 6명인데 그게 셋밖에 되지 않았다면 예. 완전히 이게 광풍이 부른 거예요. 광풍. 예. 그러니까 그 정당한 평가를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역전 상태가 일어났으니까. 예. 아니 싱가포르 말씀하시니까 4년 전에는 트럼프에 의해서 싱가포르 회담에 때문에 트럼프, 김정은, 예. 문재인 3인방의 바람이야. 그게. 바람이고 혹시 이번에는 바이든의 영향을 좀 국민의힘은 좀 받습니까? 그것도 조금은 영향을 줬으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3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선된 것에 대해서 당선되고 20일 만에 있었던 선거니까 일종의 재확인 선거라는 이제 의미가 있고 그 사이에 바이든도 다녀간 거 이런 것도 이제 조금 영향을 줬겠지만은 그러니까 재확인 또는 재신임이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는 3월 9일에 끝난 것이 아니라 6월 1일에 실질적으로 끝났다. 예. 그 이제 끝나고 지금 이제 며칠 됐지요?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되고 예. 벌써 한 달이 돼버렸나? 취임 한 달입니다 오늘이. 아직 한 달까지는 안 됐죠. 예, 숫자로 세려면 오늘 한 달입니다. 예. 아니 그게 6월 1일부터 따지면 그렇죠. 6월 1일은 지금 이제 일주일밖에 6월 1일 정도 됐죠. 실제로 대통령 선거는 종결된 것이다. 예.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의 연장이다. 이렇게 연장이고 그 예. 공교롭게도 그걸 확인하는 선거였다. 확인. 예. 그렇군요. 어떤 사람들은 0.73%로 당선된 것에 대해서 이게 좀 윤 대통령이 그 지도력이 확실하겠냐 이런 의문을 가졌지만 이번 6월 1일 선거에 확인이 됐고 우리 헌법 조항을 보면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64조에 대통령 선거 조항을 보면 이게 동수의 대통령 후보가 동수 예. 같은 득표율이 2인 이상인 경우를 그 헌법에 조항에 넣어놨어. 그러니까 득표수가 동일한 사람이 2인 이상일 때는 국회에서 제적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다수결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한 표라도 이기면 이기는 것이다 이게. 그 0.73%라고 하는 그게 적다 많다가 아니고 이기는 것은 이기고 진 것은 진 것이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 이제 취임 한 달 됐는데 어쨌든 한 달 동안 평가를 하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 감상이라기보다도 이제 저도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 의견을 듣고 뭐 이렇게 물론 정규제 TV도 열심히 보고 이제 얘기를 듣고 이러는데 오늘 현재로서는 잘 할 것 같다. 네. 잘 할 것 같다. 그 어째서 그러냐? 그런데 윤 대통령을 이제 호의적으로 보거나 조금 어중간하게 보던 사람,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야 어떤지 나는 잘 모르겠고 중간층이나 윤 대통령을 표를 찍었던 사람들의 지금 소감은 잘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청와대를 이전한다. 그 말씀이 많았는데 용산 간다. 그랬더니 아니다. 용산 가서 대통령이 출근하는데 대통령님 뭐 오늘 아침에도 뭐 물어보더라고. 오늘 아침에도 예. 뭐 이 검사들이 뭐 주요 인사에 많이 등용돼가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딱 돌아서 가지고 아니 능력 있고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지 뭐 그렇게 딱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없었거든. 이런 일이 없었고 역대 대통령 특히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구정궁궐에 들어앉아가 그 안에 관저가 있고 집무실이 있는데 관저에서 집무실로 나오는지 집무실에 언제 나오다가 언제 들어가는지 그 안에서 뭘 하는지 기자회견도 안 하고 기자가 안 맞춰지잖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 이 A4 용지를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거 본 대로 이렇게 읽잖아. 이렇게 요렇게 보고. 그다음에 국무회의도 장관을 앞에 두고 그 건너에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읽거든. 제가 2년 반 전부터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걸 지겹도록 비판했어. 제발 이 짓 좀 하지 마라. 이제 기자실에 가서 얘기하는데 한 번도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 취임식에 있어서 그 공약을 지금 생각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 거꾸로 그대로 지금 밟고 있다 이게.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헌법에 서약하고 한 그 주요 공약은 오늘 이 순간부터 국민 통합의 시대, 국민 통합의 원년임을 선포한다 이래요. 오, 텔레비 보고 있으니까 건사한 말로 들리더라고. 그래서 나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도 똑같이 나는 또 이렇게 모시겠다. 그리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그 말은 광화문 어디에 대통령실 옮기겠다는 것이 함축되어 있지요. 그것도 공약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광화문 광장이나 가까운 남대문 시장에 수시로 나가서 정전들과 이 상인들과 소주잔을 기르면서 대화할 것이고 수시로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리고 나를 비판한 사람 가운데도 능력 있는 사람은 적당한 장소에 이를 기용하겠다. 요거 하나도 안 지켰거든. 하나도 안 지켰는데 윤 대통령은 지금 거꾸로 그걸 그대로 밟아 지켜가고 있어. 우선 소통하겠다는 거. 소통하겠다는 거. 수시로 기자회견 하겠다는 게 아니라 매일 기자들하고 접촉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내가 대통령이 뭘 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늘 노출되어 있는 상태. 그 민주당이 처음에는 그 사저에서 뭐 출근하는데 30분 동안 교통 통제가 돼가 시민들에게 1시간 이상 불편을 준다. 이렇게 트집잡이를 했는데 요 얼마 전에 제가 이 반포대교 북단에서 남쪽으로 이제 서초동으로 가려고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딱 들머리에 신호대에 걸렸더니 가만히 보니까 경찰관이 하나 서 있는데 보통 신호보다 조금 긴 것 같아. 그 기사가 뭐라고 하는 게 저 대통령 오신다 이거야. 그 섰을 때 맨 앞줄에 섰던 그게 순간적이야. 한 1분 정도 하니까 대통령이 길지도 않고 쑥 가는 걸 보고 제가 어떤 느낌이 있는가 하니까 조금 뭉클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윤 대통령 지지하고 안 하고 간에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저렇게 출퇴근을 하는구나. 세계적으로 출퇴근하는 대통령 많습니다. 이게 코스타리카 같은 데도 그렇고 싱가포르 같은 데도 그렇고 이게 이 엘리제 공도 실제로 프랑스 대통령 출퇴근 개념을 했어요. 그 부인이 아침에 나왔다가 저녁에 사저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 구중궁궐 시대는 그 구조도 그렇고 말이야. 이걸 완전히 터냈다. 뭐 이런 여러 요소 때문에 이거 모두 처음 보는 광경을 보고 또 청와대 개방에 그 효과도 굉장히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도 아마 하루에 상당 숫자가 아마 구경을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윤 대통령이 잘한 점을 든다면 뭐 그런 소통을 잘한다 이런 측면을 소통도 잘하고 뭔가 잘 할 것 같다 느낌이 그게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뭘 하는지 모르는데 뭘 하고 있는 걸 노출을 하고 있으니까 아 그럼 잘 할 것 같다. 저렇게 하다가 크게 실수하면 아침에 기자들 질문에 이걸 왜 이렇게 하냐고 문책성 질문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피하려면 그런 문책성 질문을 안 받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선 첫째로. 그럼 윤 대통령이 못한 점은 뭐 생각나는 게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로 이걸 대단히 잘못했다 이렇게 꼬집어 말할 만한 것은 제 눈에는 없는데 오늘 아침 이제 여러 방송을 보면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을 하니까 오늘 아침 그 종편 같은데 이 검사 출신들 이번에 대통령 임명한 거 쭉 이렇게 사진하고 냈는데 한 열 몇 명쯤 되더라고. 예. 그걸 유심히 보면 법무장관 한동훈 법무차관 이노경 이노공. 예. 그 법무부 장차관 원래 검사 출신이 예, 그러니까 예. 그건 빼버리고 중요한 건 인사수석 뭐 그런데 나머지는 대체로 대통령 측근에 시중드는 일이야. 시중드라는 게 좀 제가 표현이 그런데 그 가까이에 그 뭐 비서관들이니까 비서관급 다 시중드는 그것도 거죠. 뭐. 검찰 출신 전부 이렇게 해놨는데 그리고 이제 이복현 하니까 이게 완전히 검찰공화국 하려고 안 하냐고 민주당이 성명도 내고 그런데 이복현 부장검사로 말하면 제가 좀 아는데 과거에 문재인 때의 금융감독원이 무슨 짓을 했던가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그 완전히 라임 옵티머스 사건 같이 이같이 이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의 엄청난 이런 여기 나오네 화면에 나오네.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이게 침묵하고 있었거든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복현 검사라는 사람은 금융수사 전문가인 동시에 본인이 회계사 면허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그렇게 일반 대중들이 무분별하게 사기적 수법으로 이게 투자를 유도하는 이런 펀드 이런 걸 갖다가 금융감독을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종래와 같이 늘공 출신 중에 그런 비슷비슷한 사람을 그 앉혀놓으면 또 똑같이 방관자적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런 점에서 이복현 부장검사의 금융감독원장 지명은 잘 된 것이고 다만 이게 그림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국민들에게 이게 검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임명한 것 전체 중에 이건 뭐 아마 5%가 그렇게밖에 안 될 겁니다. 자, 요걸 전제로 그러나 큰 틀에서 나는 윤 대통령에게 이게 그 정권이 바뀔 때 그 정권을 세우기에 그 조력한 사람들 농공행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농공행상은 왕조시대도 있었고 각 우리가 기억하기로 400년 전에 인조 반정 때의 농공행상에서 이게 공신 1, 2, 3등 그래가지고 그 중에 2급으로 책봉된 이괄 장군이 왜 1급이 안 됐냐한테 반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서울을 쳐들어온 일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농공행상을 잘해야 되는데 현대적 의미에 있어서 공화정 아래도 농공행사 해야 됩니다. 미국도 그렇고 다 농공행상을 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그 선거의 열성을 따라해서 도운 사람, 그 사람들 중에 이런저런 자리에 적임자가 있으면 그걸 먼저 써야 되지요. 그걸 먼저 써야 됩니다. 그냥 우리 관념에는 이게 탕평 인사를 해야 된다 하는 게 막연한 개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별, 연령별, 세대별, 성별로 나누어 가지고 공평하게 한다. 그게 맞춰 해버리면 대통령하고 호흡이 안 맞는 사람도 그게 맞춰야 되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게 탕평 인사 개념이 뿌리 깊은 것은 우리 국사 교과서 탓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뭔가 하면 영조, 정조가 탕평책을 한 훌륭한 임금이었다는 기록인데 그 탕평책이 뭐냐. 골고루 이파저파를 골고루 썼다. 그러니까 그 탕평책은 좋은 것이다 하는 게 우리 머리에 들어가 있다고. 내 초보 국사 지식, 지금은 뭐 초보로 조금 면한 상태지만 그럼 그 탕평책을 했던 영정조가 우르르 보이고 그랬는데 그걸 내용을 들여다보면 돌려막기 인사를 했거든. 돌려막기. 그리고 반대파 죽여버리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점에 있어서 탕평 인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농공행사의 책임자를 해야 되는데
그 울타리 안에 노력한 사람 중에 책임자가 없으면 그는 할 수 없이 그 바깥에서 간접 또는 반대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책임자를 고르고 그것도 없으면 그 적군 중에서도 고를 수밖에 없지만은 예를 들면 이번에 윤종원 파동이 있었잖아요. 예. 중소기업은행장을 국무총리 조정실장으로 내정하려고 그건 아마 누가 추천했는지 뭐 아마 한덕수 총리가 추천한 거 아닌가 싶은데 이 사람은 문재인 정권 2기 경제수석을 했단 말이죠. 근데 경제수석하면서 그 내부에서 예를 들면 뭐 소득주도 성장이나 원전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대통령에게 이게 조언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한 구체적인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은 한 문재인 정권 그 정책 실패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 그 그만두고 중소기업 은행장이라고 하는 자리에 가고 2년이 지나고 임기가 1년 남았는데 중소기업 은행장이라고 하는 게 그게 은행장이니까 연봉하고 그만둘 때 퇴직금 보너스하고 엄청난 자리 아닙니까? 그거가 있다가 요렇게 제가 나쁜 의미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요렇게 아주 월급 탱탱이 받고 말이지. 내가 뭐 그만두면 이제 이게 보너스도 많이 받는데 임기 1년 남은 사이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덜커덕 한덕수가 총리가 되고 과거에 그 밑에 봉직한 일이 있다. 아마 찾아갔을 거예요. 그럼 뭐 한덕수 총리도 이게 좀 듣기 거부할지 모르겠으나 이게 이 선거가 어떤 선거였느냐 이게 종북 주사파를 종식시키냐 아니냐 하는 자유 우파들의 전쟁이었다 이 말이야.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의 반대편에 서서 방관하던 사람이 줄을 타가지고 덩큼 그 자리에 또 앉는다.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게 그게. 그건 농공행사 원칙에 반하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저도 제 방송에서 이걸 굉장히 두들겨 패었다고. 이게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이게 농공행상의 원칙을 지켜라. 이런 원칙을 지켜라 이 말이.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윤 대통령은 아주 이게 순발력 있게 탁 제쳐버렸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점을 앞으로 사람을 쓰다 보면 이 시행착오도 거듭하고 이럴 때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하나 우려하는 점이 있어요. 예. 총리 경제통, 그 다음에 부총리 경제통, 그 다음에 경제수석 경제통, 그리고 또 뭐도 전부 경제통. 예. 총리 비서실장도 경제통. 또 대통령 비서실장도 경제통. 요게 딱 트렌드가 하나 있어. 그 경제학과를 나오거나 대체로 그래가지고 행정고시 합격해서 경제부처에 근무하는 기간에 3년 내지 5년 말미를 얻어가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얻어오고 그렇게 해서 경제부처에 쭉쭉 올라가서 차관도 하고 그리고 경제수석 같은 걸 지냈다. 요게 이 사람들이 경제를 맡는데 이게 최적입니다. 대통령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일기 인사는 대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요거 시행착오를 봐야 돼요. 요건 대체로 공무원 출신들이고 공무원 출신들이라는 게 특징이 좋은 점이 있지요. 안정적으로 행정을 수행한다. 이게 뭐 폭압적으로 한다라든지 돌출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해오던 관습 그대로 조심조심 한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하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지금 제가 말한 그 카테고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각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 못한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를 가미한 앞으로 인사에 이거 참고를 해야 된다. 그 점은 무슨 뭐 검찰공화국을 만드냐 하는 그거는 별 문제 지금 더 이상 문제될 리가 없고 그것이 나는 오히려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가령 이게 김영삼 대통령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일인데 IMF 사태로 가는 이런 과정 등에서 경제부처 핵심 책임자들이 대통령에게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이게 이 무역 수지 균형이 깨지고 이 경상 수지 적자가 96년에 237억 달러로 사상 최대로 늘어나고 이런 과정에서 OECD에 무리하게 가입하고 이런 걸 밖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는 여론에서 그 내부에서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교훈으로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특히 경제를 중시하고 어제도 그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강조했잖아요. 예. 그 참 보기 좋습니다. 저는. 아니
천 대표 한번 기억나시지요? 기억해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 때 그런 장면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 장면이 장관 시켜가지고 과학기술부 장관 시켜가지고 20분인가 30분 동안 강의해라. 그래가 대통령이 훈시하고 법무장관도 말이야. 이 반도체 공부하라고 한 거. 이런 거 우리가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여러 분위기가 있어서 잘할 것 같다. 그 검찰 이야기하다가 이제 말씀이 이제 좀 길어졌는데 그 오늘 아침에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그 이복현 이제 지명 등등을 갖고 뭐 적임자다 그까지는 뭐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설명을 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진국에서도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거버넌트 어토니 경험 가진 분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어.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느냐. 이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설명을 했어요. 거버먼트겠죠. 거버먼트 어토니는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마 어토니 제너럴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미국은 다 주마다 주법무부 장관이 다 따로 있으니 그 사람들 다 선거로 이제 뽑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다 이제 공직에 다 진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상원의원도 하고 하원의원도 하고 뭐 아마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냥 워딩 자체는 이렇게 돼 있어요. 거버넌트 어토니 경험 가진 분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답을 사실은 충분히 더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대답한 것 같은데, 이건 저는 좀 약간 과한 이야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워딩을 정확히 지금 안 받고 해서 천 대표님 말씀만 듣고 이제 느낌이 미국은 변호사 천국입니다. 미국은 변호사 천국이에요. 바이든도 변호사입니다. 상하의원 70%가 로스쿨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전부 뭐 연방, 지방 다 거기 판사, 검사 이런 거 하다가 이게 국회의원도 진출하고 이러니까 그거는 미국은 변호사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 검찰청 출신 그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핵심적 자리에 가장 핵심적 자리에 금융감독원장, 그 법무장관, 법무차관 원래 검사 출신이 하는 것이니까 그게 이제 딱 앉으니까 이게 나머지까지 전부 쳐들어가지고 검사공화국이 된다고 하는데 나는 그 지나친 비판이다. 지나친 비판. 그리고 요거는 윤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증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1, 2년 뒤에 이복현 검사를 썼더니 잘하더라 하는 실적 남겨야 돼요. 나는 잘 하리라고 봅니다. 그 이복현 그 부장검사를 내가 좀 아는데 잘 하리라고 봐요. 금융감독원장으로 내가 현재로서는 출발선상에서는 최적입니다. 거기에 행정고시 합격해갖고 그 경제부처에 있다가 그런 사람을 앉히는 것보다도 5년 동안, 지난 5년 동안은 이 금융질서를 망쳐놔놓고 거기에 범죄 행위에 가담한 지금 이 정권 신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감독을 철저히 안 한 가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복현이 잘 시켰지요. 그러니까. 그럼 말씀을 조금 돌려서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대하는 분들도 많고 또 우려하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서. 저는 기대합니다. 예. 법무부 장관 기대합니다.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그 청문회 때, 인사청문회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법무부는 영어로는 Ministry of Justice라고 합니다. 정의부라고. 저도 이걸 많이 인용하는데, 그러니까 이 법무부의 영문으로 표기할 때는 그 과천청사도 법무부소 밑에 영어로 Ministry of Justice라고. 이게 정의부입니다. 그 미국은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입니다. 검찰총장 겸 어토니 제너럴 그리고 미니스터.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겸하게 돼 있어요. 정의부니까 그러니까 공정과 정의대로 검찰을 운영한다. 운영하는 가장 핵심은 인사를 그렇게 하고 자기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 법무부 장관의 현재 개정되기 전에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현행법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데 그거 안 하겠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인사를 잘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잘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특색이 그렇게 잘 나타날 수가 있고 잘 하리라고 봐요. 이 앞에 법무장관 세 사람 조국, 박범계, 추미애 참 내가 이런 표현하기는 뭐 그런데 이게 정규재
TV 시청자들에게 좀 무리한 말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 꼴이 뭡니까? 그 꼴들이 조국 장관, 박범계 장관, 추미애 장관 하는 꼴을 보세요. 예를 들면 박범계 장관은 장관 되고 나서 제1성이 나는 법무장관이기 이전에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라고 선언한 사람이야. 그 순간에 그거는 탄핵감이요. 그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말한 대로 Minister of Justice, 정부 내의 법치 행정의 정의를 실천하고 담보할 법무장관이 나는 이것보다도 내 본색은 내가 민주당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거. 이런 판이었잖아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한 그 모습이 그게 뭡니까? 그래서 저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 끝나고 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 1등 공신은 추미애라고 그랬어요. 추미애. 1등 공신이지 내 명을 거역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내 명을 들었으면 괜찮을 일인데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하지 않았다. 이거 조선왕조 시절에 무슨 임금이 말이지 삼정성 나무라듯이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시대를 지나서 국민 편에 서서 정의를 실현하겠다 하는 한동훈이 현재 한동훈 장관이 보이는 그 태도에 뭐를 나무랍니까? 잘한다고 해줘야지요. 너무 칭찬했나? 천 대표 생각 별로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칭찬해 버렸나? 예. 정규제 주필 생각에도 좀 어긋나지? 여러 가지로 어쨌든 이제 생각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검찰 아니 출신이 그 비판하는 것도 나 이해해. 정규제 주필이 검찰공화국이라든지 이렇게 말하는 거 나도 이해를 하지만은 내 각도에서 보면 나는 그렇다 이거지. 예. 지금은 아니, 출발 단계니까. 검찰 출신들이 많고 뭐 해서 여러 가지 우려는 있지만 현재까지 지명된 사람들은 그래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적임자라고 보고 기대를 하고 있다. 그 이렇게 숫자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려할 만한 숫자가 아니다. 아직은 우려할 만한 숫자까지는 아니다. 아니. 이렇게 일단 정리를 아니나 하도록 대통령은 하겠습니다. 그런 민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당내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서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승리를 한 거죠. 이번에 승리를 한 셈인데 그래서 향후 당권을 둘러싸고 향후 당권이 그다음 공천권도 연결이 돼 있고 또 그다음에 대권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우리 저 어떻게 변호사님께서 보실 때는 누구 차기 주자로 누가 주목이 되십니까? 그건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제 눈에 들어오는 주자가 없습니다. 제 눈에 들어오는 주자, 그건 앞으로 5년 뒤의 일이니까 3년에 4년쯤 지났은 얘기고, 예, 민주당은 요 다음에 얘기하기라고 국민의힘당도 당내에 무슨 이 갈등이 있고 무슨 전당대회를 내년까지 이준석 대표 체제를 유지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정치라고 하는 것, 특히 정당 이 정치 세계에는 그 권력 투쟁이 기본입니다. 권력 투쟁한다 그러니까 나쁘게 볼 필요 없어요. 그 인간의 본성이거든. 이견이 다르면 충돌할 수도 있고 충돌해서 좋게 이제 끝나면 예? 변정법적으로 좋게 끝나면 말이야. 그거 다 결과가 좋으면 좋은 것이니까 권력 투쟁을 우리가 이 타기해서는 안 된다. 이게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 그 모택동이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지요. 정치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 그래서 총성 없는 전쟁이 정치고 총성 있는 정치가 전쟁이라 그랬어. 총성 없이 하는 전쟁이 정치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도 권력 투쟁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당에서 지금 뭐 나오는 소리 그걸 이게 당내 혼란이라고까지 볼 수는 나는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중심에 이준석 대표라는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데 제가 오늘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공이 있었느냐? 별로 없다. 그리고 6월 1일 지방총선거에 굉장히 위험할 뻔했다. 이준석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그 성접대 사건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사법 처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아니고 그게 뭐 몇 년 전에 유성 관광 호텔 거기 저기 살롱에서 여성과의 성 상납을 받았다 하는 데 대해서 본인은 그게 간 일이 있다 없다 얘기한 일이 없어요. 막무가내로 나는 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근데 이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7억 원짜리
그 보좌역인 김철근 씨가 상대방에게 이게 써준 쪽지까지 발견되어 있으니까 지금 징계 회부돼 있거든, 윤리위원회. 그렇다면 지난번 선거에도 박완주 사건이나 이 목포 출신 김의원인가 뭐 하는 의원의 그 보좌관이 그 직원을 갖다 성폭행한 사건 등 여러 건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이걸 당대표로서는 호기지요. 쟁점화해야 되는데 한 번도 언급한 일이 없어. 박완주 사건이나 이게 박완주 사건 성폭행 사건이에요. 그 언급한 일이 없어. 언급한 일이 있고 이게 당대표면 그 박완주 의원 출신 지역이 천안이고 충청남도의 거점 도시가 천안 아산인데 이런 데 가가지고 대표가 이런 걸 말이지. 하여튼 그걸 안 했다고. 그걸 김포공항 없앤다고 하니까 저 제주도에 가고 제주도민들에게 격발시키는 말이나 하고. 그러니까 이게 대표로서 굉장히 위험한 이 순간을 넘어가는데 저게 말조심을 해야 되는데 저 입장에서는 말이죠. 근데 어떻게 자가 넘어갔는데 글쎄 앞으로 국민의힘당은 애물단지야. 이준석가 애물단지야. 처음 등장할 때 주목받았지요. 30대 대표다 이래가지고 마크롱은 40대 초에 프랑스 대통령이 돼서 그런 걸 연상해가 출발은 아주 미미한 게 아니라 장대하게 출발했는데 갈수록 지난 대통령 선거 그 과정에서 2번 가출했잖아요. 저는 그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에 상처를 주고 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데 결정타를 매겼다고 생각해요. 감히 얘기하지만은 0.73%가 아니고 5%나 3% 이상 될 수 있었던 것도 이건 이준석의 그 요소가 작용했다고 봅니다. 물론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나는 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가 이게 애물단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제 입장에서는. 예. 안철수 대표는 어떻습니까? 안철수 의원은? 거기는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한번 냉정하게 얘기해 버릴까요? 네. 아, 그러시죠. 뭐. 내가 나이도 많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그 내 예언이 맞을지 안 맞을지 그런데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2월 초부터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됐어요. 예.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 이게 각계 대표 종교결별 사회단체, 우파 사회단체 한 30개 모여가지고 세 차례 토론을 하고 해가 마지막 날 저를 추대위원장으로 투표해가 결정을 했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가지고 핵심은 그 무렵에는 이미 선거 한 달쯤 남겨놨으니까 이건 안철수가 끝까지 갈 것 같다. 이게 끝까지 가면 이게 우파 대통령 시대는 이게 안 된다. 이런 절박감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안철수 당, 국민의당이죠. 그 당사 앞에서도 그냥 공개적으로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끝까지 말 안 들으면 투표지 인쇄하기 전까지 안 된다. 그런 상황이 생기면 동대문 구장 근처에 있는 야구방망이 파는 데 가가지고 야구방망이 20개 정도를 사가지고 안철수를 면담하러 가겠다 그랬어. 체포하러 가는 게 아니라 면담하러 가겠다. 가서 이게 두들기면 그 폭행이 되지요. 예. 거기다가 민심이라고 하는 걸 전부 써가지고 정정하겠다. 내가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장으로서 정정한다. 이거 받으세요. 받고는 당신 무릎을 치시오. 이렇게까지 일종의 퍼포먼스인데 이게 그것까지 내가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아슬아슬하게 이제 단일화가 됐는데 그게 뭐 0.73%에 도움이 되냐 안 도움이 되냐 결국 도움이 된 게 틀림없어요. 자, 그럼 안철수 씨는 이제 늘 철수만 하다가 이번에 큰 당에 이제 비로소 이제 둥지를 털게 되었는데 안철수 씨는 그 의사 출신으로 컴퓨터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큰 욕심은 안 가져야 될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에요. 이거 참 말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예. 너무 큰 욕심은 갖지 말고 예. 안철수 씨에게 지금 맞는 자리는 보건복지부에서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예, 예. 국토교통부도 이거 많이 분리해야 됩니다. 예. 국토교통부의 국토관리, 이 항공, 유군, 해운까지 붙어 있으니까 그게 실제로 장관이 4명이 있어야 되는 자리야. 예. 프랑스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강요수가 많으면 큰 정부가 아니고 강요수는 많아도 공무원 수를 줄여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정부다 이게. 지금 장관이 18개밖에 안 되지 25명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건부하고 복지부는 분리해야 된다 이게. 그게 예를 들면 그런 전제로 안철수 씨는 국무총리 겸 보건부 장관을 하는 것이 아주 그의 일생에 있어서 큰 무리 없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자리다. 천 대표 표정이 좀 떨떠름한데. 아닙니다. 총리. 아니 제가 지금 그럼 안철수 의원 외에 대통령감이 있다고 그 전제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총리는 근데 보건부 아주, 장관, 예. 국무총리가 적임인데 뭐 딴 데 불실한 사람들이 나오면 그 사람 대통령 할 수 있는 거지. 총리라는 게 아주 큰 자리이고 총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다음 부대권으로 가는 자리이기도 하고 뭐 상당히 사실 예. 총리라고 하는 게 네. 그게 시위 소찬의 자리거든. 시위 제사 지낼 때 지방 쓰지 않아요. 그게 뭐 학생 누구 영의정 누구 이렇게 쓰고 요렇게 놓고 그 밑에 이제 이게 과실과 음식을 진열하고 절하지 않습니까? 그 시위 소찬. 그걸 시위 소찬을 가거든. 그러니까 별 먹을 거리도 없고 빛나는 자리도 아닌 거야. 근데 빛나는 건 틀림없어요. 전직 총리가 되면 대우를 받습니다. 어디를 가나 대우를 받어. 식당에 가든 어디를 가든 내가 전직 총리하고 같이 동행해 본 일이 여러 번 있는데 그 사람 대부분 알아보면 과거 영의정 개념이 있어 우리에게는. 이 과거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영조와 정조가 탕평책을 해갖고 그게 우리 머리에 남아 오락가는데 영향을 주듯이 영의정 개념이 있어가지고 1인 지하 만인지상이니까 아주 대우를 한다고. 저 얘기 조금 보탤까요? 이왕 나온 김에. 예, 그러시죠. 저도 한 2차례 기회가 있었어. 이거 안 했지. 지금 아련한 미련이 있어. 그거 할 걸 그랬단 말이야. 할 걸 그랬으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도 천 대표가 저보고 변호사로 소개했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박찬종 전 국무총리를 모셔서 그럼 시청자들한테도 격이 한격 높아질 거 아닙니까? 장관할 기회는 여러 번 있었어. 여러 번 있고 저는 운명적으로 어찌된 셈인지 김영삼 대통령 이 96년 선거대책위원장 지내고 나서 야인이라고 20년이 지냈습니다. 그 뒤에 김대중, 노무현,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5명 대통령마다 김대중 대통령 포함해가 들어와라 요렇게 대우하겠다. 그게 뭐 장관 자리 수두룩하게 기회가 총리 자리도 결정적인 것은 김영삼 대통령 때 하고 김대중 대통령이고 거슬러 올라가면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 나한테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걸 다 거부를 해서 제가 여기 총리 인선하고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한 사람한테 쥐어 박히고 있다고. 누군지 아십니까? 제 와이프입니다. 바보 짓을 했다고. 그거 한 자리 했어야 저런데 저렇게 소개될 거 아니냐고. 한덕수 총리 섭섭하게 생각지 마요. 한덕수 총리 저한테는 고등학교 그 서울대학 경제학과도 다 후배입니다. 예. 예. 한덕수 총리를 염두에 두고 한 얘기 아니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지 마요. 그래도 뭐 2번이나 총리하신 분인데 그분은 대단하지. 2번 했다는 게 고건 씨도 내 선배인데 2번 하고 말이야. 예. 고건 씨는 고등학교도 선배고 행정고시 동기생이야. 예. 예? 그 2번이나 해서 2번. 아이고 다 주변 분들이 다 2번이나 하시고 하셨네요. 예. 내 주위에 다 그렇게 했지. 그 나는 한 번도 못했어. 못했다기보다 안 했다고 얘기해 주는 게 내가 마음이 좀 편하겠죠. 예. 그 자연스럽게 이제 안철수 이야기도 했으니까 이재명의 운명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이재명의 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거는 진짜 저 사람은 민주당의 애물단지야. 민주당의 애물단지야. 지금 민주당이 내홍을 겪고 있는 출발점이 이재명이야. 이재명으로 시작해서 이재명으로 계속 간다면 저 당은 문을 닫아야 된다. 문을 닫아야 된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게 어찌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나요? 정과 사범에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 현행범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 유튜브에 거기 댓글에
아니 당신은 법률가인데 왜 현행범이라는 말을 쓰는? 현행범은 현장에서 도둑질을 하든지 해가 뛰어가서 경찰 추적을 받고 있는 그걸 현행범이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현행범이라고 쓴 것은 일종의 정치 도의상 용어인데 이게 대장동 게이트에 김만배 최동규를 비롯해서 그 하수인들이 공판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 법정에서 법정마다 나온 증인들이 전부 한결같이 이것은 성남시장의 결재 아래 이게 디자인된 것이고 이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없앤 것도 시장이 결재했다고 증거가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현행범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게. 그런데 그게 대통령 후보가 되고 그리고 지금 아슬아슬하게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이게 계약 을구까지 연고지를 떠나서 나와가지고 또 이번에 당권까지 지려고 하는 이 파동을 지금 보면서 쇄신위원회를 만들다 그랬잖아요. 쇄신위원회. 그래가 누구지요? 우상호 의원? 네. 쇄신위원회를 만든다 그래서 이번 주말쯤 결정된다 그러길래 한 며칠 이 사람들이 이게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뭔가 그래도 국민들에게 보기 좋은 모습을 생각하는가 이랬더니 어랍쇼. 그 다음날 퇴출 대상인 586 핵심 실세 지난 대통령 선거에 뭐 선거대책 공동위원장을 했던 그 우상호 의원을 임명한 거 그거는 아니 쇄신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그거는 민주당의 혐오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거. 증폭시키는 것이니까 그게 어떻게 쇄신 그걸 뭐를 내놓을지 몰라도 그 자체로 이미 쇄신은 틀린 일이고 이게 이제 이재명 그 결론 부분은 저래가지고 전당대회 무슨 뭐 대표도 되고 할는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이재명 의원은 반드시 사법 처리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그걸 따지지 않고 드러난 것 갖고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내가 이번에 낙선하면 없는 죄를 만들어 가지고 나를 감옥에 보낼 것 같다고 아주 예감 있는 말을 했거든. 눈물을 흘리면서 대통령 나온 사람이 죄를 천하 없는 죄를 지어도 후보로 나와서는 나는 깨끗합니다. 그래야지 울며 불며 이게 울며 불며 내가 이번에 낙선하면 예? 저기 없는 죄를 만들어가 감옥에 갈 것 같다. 근데 유튜브에 아니다 이 사람아. 없는 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죄가 13항목으로 차고 넘치는데 있는 죄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돼야지. 있는 죄라고 사법 처리가 돼야지. 그러니까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저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대한 게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의 연장을 반대하는 도구로 후보 중에 당신밖에 없으니까 이번에 찍자 그랬고 동시에 5년 동안의 문재인 정권에 쌓인 적폐 특히 이재명의 그런 사법 처리 대상의 그런 범죄 행위들 그걸 대청소해 주기라고 하는 전제와 기대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내세우고 후보와 단일화 운동을 했다. 그런데 사법 처리 과정에서 이 영장이 청구됐다. 민주당이 국회 불체포 특권의 표결로 불체포에 동의하거나 가령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막 그걸로 이재명으로 시작해서 이재명으로 끝나는 민주당은 이제 폭삭 망하고 간판을 내려야 된다. 이게 그러면 야권은 새로운 질서가 형성돼야 되는데 요게 제가 곁들여 할 일은 지금 민주당의 주체 세력 586들이 주동이 된 이 세력들은 낡았고 80년대에 반미 자주와 구호 내걸고 감옥에 가서 1년 내외에 단기형을 살고 나와가 이걸 훈장화 해가지고 김대중 정권 때 떼거리로 국회의원 되고 밀고 올라가서 비서실장 장관 여기까지 이제 배출이 되는 사이에 돈도 벌고 그러다 보니까 사법 처리 대상에 거의 대부분이 이게 올라 있었는데 생각이 지금 반미 자주화 대신에 친중 반일 민족주의야. 민족주의는 민족주의, 고유 민족주의라 해야 되는데 친중 반일 민족주의다 이게. 이게 무슨 놈의 민족주의냐 이게. 친중 반일 하며 그리고 항미 반일 하겠다. 미국에 저항하고 일본에 반대한다. 그러는 우리 민족주의 이런 민족주의가 세상에 어디 있나요? 그리고 김정은 주사파 종북 주사파 김일성 주체 사상에 함몰되어 있다 하는 거 자기들도 지금은 아마 소주 한 잔 먹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 이게 민망할 거예요. 그게 이게 될 법이나 한 사상입니까? 유일신 김일성을 신봉하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이게 공화정을 표방하면서 3대째 70년 이상의 정권을 황제적 권력을 누리는 게 한반도에 북한밖에 없잖아요. 김일성, 김정일이 지금 73년째입니다. 스탈린, 모택동, 티토, 호지명 이게 세계적으로 말하자면 이름 있는 그런 공산주의자들 자식에게 정권 넘어줬나요? 안 넘겨줬어. 모택동은 이게 원조 항미 전쟁, 그게 6.25 전쟁 때 팽덕회 사령관 밑에 그 사병으로 복무시켰다가 아들 폭격으로 전사했잖아요. 그래서 그 휴하에서 모 주석에게 한 달 동안 그 얘기를 보고를 못했다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주석이 충격을 받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한 달 기다렸다가 틈새를 봐가 그 얘기를 했다는 이런 얘기가 남을 정도로 그런 지도자들도 그 정권을 세습 안 했는데 우리 5천만 저쪽 합해서 2,500만 7,500만 같은 한민족 피가 흐르는 우리들 가운데 한 가문이 저런 식으로 황제 세습 체제를 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존숭의 대상이 되느냐 이 말이야. 그 지금 이 586 핵심들은 이제 깨달을 거예요. 만일 김정은 세상이 되면 지들이 제일 먼저 처형된다는 거 되게 알아야 돼요. 알 겁니다. 그거는 김일성이 6.25 전쟁 끝나고 전쟁 책임을 남로당 박은혜한테 뒤집어씌우고 소련파, 중공파 전부 처형해버렸잖아요. 지 하람이가 한 방식대로 할 수밖에. 왜 그러냐니까 당신들은 주사파 앞세워가지고 여기 반미 자주화 반일 운동을 열심히 했으니까 오냐오냐 귀엽다 이럴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너희 놈들은 그래 그때는 수고했지만 지금 너희는 말이 많은 놈들이니까 이게 주둥아리가 센 놈들이니까 뒤로 앉으면 내 욕할 게 틀림없으니까 제거해봐. 김일성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걸 이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낡고 병들고 91년 이에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공산주의 체제라는 거 다 실험이 끝났고 아니 푸틴만 하더라도 부정선거를 할 값에 선거로 대통령 하잖아요. 이게 시진핑도 장기 집권만 도모했지 영구 집권은 못 하잖아요. 자식이 안 넘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게 586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야 되고 그 끝머리에 이재명이라는 존재가 그걸 딴져갖고 그러니까 단말마에 숨을 쉬고 있다. 감히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재명의 운명이든 민주당의 운명이든 어쨌든 간에 미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가 없다. 예. 미래가 없고 감옥 가야지. 그가 가야 할 것은 개양을이 아니고 감옥이라고 감옥. 그런데 이제 민주당 얘기를 너무 박살을 내버린 감이 있는데 저기도 허황된 걸 가지고 이제 싸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쪽 국힘당도 이제 권력투쟁적 요소가 있다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헌정사가 이 계파투쟁이 일본도 내각제라는 특수성과 사무라이 문화라는 게 있어서 우리하고 평면 비교는 안 되지만 거기는 거기대로 계파끼리도 선의의 경쟁을 하는 전통이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날카롭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하고 윤호중 당대표가 대통령이 출근하면서 이 시민들 1시간씩 교통 체증을 느낀다고 그런 얘기 그냥 함부로 쏟고 말이에요. 김건희 여사가 남편 집무실이 어찌 생겼나 싶어가지고 한번 들러본 걸 가지고 이게 무슨 뭐 권력농단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5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면 5층 그것은 앞으로 외빈 접대용이나 대통령 부인께서도 그 외국 원수 부인이 오든지 할 때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면 그 용산 관제에서 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한다 이랬더니 양 김건희 여사 이제 공격하고 그러니까 아주 쪼잔하고 자잘하고 이게 이제 새가슴 같은 이런 가슴에서 그런 걸 머리에 나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냥 티격태격하고 이 검찰도 쭉 이렇게 내가지고 이게 검찰공화국이라고 이러고 그 다른 명단 쭉 내면 거의 더 수십 명 많을 텐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좁쌀 정치를 한다. 좁쌀 정치. 이게 그래서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22만 평방킬로미터인데 산을 낀 면적이 75%야. 그러니까 평지가 좁고 그러니까 농경지가 좁아. 그 산지가 많으니까 이게 뭐
거기에 갇혀가지고 보이는 시야가 좁아서 그런지 이 풍토가 한국 정치의 이런 새가슴들 좁쌀 가슴에 영향을 주었다 하는 설이 있는데 나는 그걸 믿으려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지금부터 거의 그 250년, 300년 가까이 되나? 그 정조 임금 초기에 중국 북경에 이게 사행사로 가는 때에 연암 박지원 선생이 그게 수행을 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하일기라는 기록을 남겨놨거든. 책방에 가면 다 번역된 책이 있어. 한자로 된 걸 다 번역해놨는데 거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압록강까지 가가지고 중국 땅에 딱 들어섰는데 하루 종일 가도 평야만 있대. 해지는 게 땅 밑으로 꺼지는 같은 걸 보았대. 이철이고 사흘이고 가더라도 그 광활한 그 만주 벌판을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돌아서 이제 산해관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열하일기에 어떤 대목이 나오면 아 울고 싶다. 아 울고 싶다. 우리는 좁은 데 앉아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서로를 적대하고 그게 지금 아까 표현 제가 한 그런 모두 새가슴들이다. 이게 당쟁이나 일삼고 상대방 환국을 통해서 죽이기나 하고 이런 짓을 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이렇게 트인 곳이 있구나. 아 울고 싶다. 네? 그게 나와요. 이걸 지금 제가 한국 정치를 이렇게 대변해 보면 이재명 씨 그 행위를 보면 말이지 선거에 패배했으면 숙연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지. 감옥에 어떻게든지 안 가는 방법으로 계속 여기서 국회의원 신분도 하고 당대표도 되고 하면 한 번은 못 다룰 거 아니냐는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저 새가슴 저거 말이야. 이재명 씨 열하일기 한번 읽어봐. 열하일기. 그런 거 읽고 반성하고 그래야지. 그래 감옥에 가면 선선히 가라고. 국민이 잘못했다 하고 그러면 그 대통령 오래 감옥에 가다 둘 수 있겠나? 하기야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오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한국 정치를 바라다 보고 20년째 야인 생활하면서 제가 96년, 97년에 당내 경쟁하면서 요런 참새 가슴들에게 찍혀가지고 여론조사에는 내가 1등인데 당내에 들어가면 꼴찌야. 그때 대선 후보 경쟁은 13,500명의 대의원이 표로 뽑게 돼 있는데 그 대의원은 250개 지역구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이 50명씩 추천한 거. 지호주머니에서 나온 이름을 적어 내놓는 12,500명 플러스 중앙당, 시도당 추천 후보 13,500명이니까 이게 250명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만 이렇게 차지해버리면 그만인데 나는 그걸 하나도 확보를 못했어. 확보를. 이게 저쪽 팀에서 그걸 다 확보를 하는데 확보하는데 그냥 했겠어요? 다 쌈싱이 있는데 이건 이 다음에 자 이게 봉일이 해제되면 내가 한번 얘기를. 그래서 저는 패퇴하고 그냥 물러나 버렸는데 그 뒤에 이명박 박근혜 때처럼 이게 권리당한 일반 여론조사, 권리당 책임당원, 일반 여론조사 이런 식으로 했으면 나에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그때 돼도 실패한 대통령 되니까 그래서 이 하늘의 뜻을 나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보면 전부 새가슴들이야. 그래서 어때요? 전 대표 내가 그 박지원 선생 흉내를 하면 낼까? 여기가 여기가 어디지? 안국동 인사동이가? 인사동에 앉아서 어디를 바라다보냐? 여의도를 바라다봐야 되나? 아니면 용산을 바라다보고 울고 싶다 이 사람들아. 어떻게 이렇게 좁쌀 같은 행위들만 계속 하느냐? 이재명 씨 울고 싶다 왜 이렇게만 하고 있느냐? 어때요? 예, 좋습니다. 아이고 오늘 모처럼 나오셔서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셨죠? 시원하게 오늘 모르겠습니다. 전 대표가 질문이 있으면 더 받겠는데 시간이 지금 많이 흘러버렸어요. 시간이 많이 흘렸어. 오늘 이 정도 말씀하시고 그러면 다음 기회에 또 말씀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정규재 TV 구독자들이 들으시기에 내가 무리한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천 대표, 정규재 대표 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이니까
저를 관대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